제가 투자를 할 때 그 저평가된 부동산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쇼핑몰 상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예정이 안 된 빌라라든가 아니면 또 뭐 토지 같은 거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고평가돼 있을 때 가격이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게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요때 이제 대출을 왕창 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을 잘 사면은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도 워렌 버핏도 사실은 같은 논리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사실 큰 리스크 없이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 지역을 잘 찾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큰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든 게 다 저평가라는 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보다 여기가 싸면 그건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어떻게 찾으려면 일단은 시기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인 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거나 이제 거의 바닥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IMF 직후라든가 2008년도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든가 그 다음에 뭐 2012년도 뭐 잠깐 그리스발 위기라든가 2004년도 뭐 중국발 금융위기라든가 혹은 2022년도 2021년도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렴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렇게 시기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을 때고요. 반대로 여러분, 남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질 때는 오히려 수익을 좀 실현하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막 모든 폭등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의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때가 오히려 좀 위험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때 좀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식 투자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소문난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게 당연히 없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우리가 리스크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안전마진을 하는 방법엔 이제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네. 첫 번째는 금매를 노리는 거예요. 금매. 그러니까 싸게, 내가 1억짜리를 7천에 사게 되면은, 뭐 경매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만 경매는 효율이 좀 떨어져서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범위를 넓히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같이 보면은 그 중에 금매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매를 노리는 전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청약의 당첨이 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만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은 청약에 당첨이 되는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좀 낮게 혹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노려도 크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뭐냐면, 물론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고 이 가치가, 내재 가치가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아니야. 다만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 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내 충분히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중에 미래 가치가 있거나 성장 가치가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를 잘 찾게 되면 우리가 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전세가만으로도 내가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인데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막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이제 급하게 마이너스 피로 던지는 매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제가 그랬냐면 김포가 그랬고 하남 미사지구에 오피스텔 마이너스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탄도 물론 초반에 마이너스 피도 있었고,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도 일부 마이너스 피가 있었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막 많아지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던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노리면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잡아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왠지 마이너스로 던지면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오죽하면 마이너스로 던지겠냐. 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도 그랬고 김포도 그랬고 뭐 하남 미사지구도 그랬고, 이런 지역도 사실 마이너스 피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됐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경험들을 많이 봤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피가 난다고 해서 뭐 쳐다도 안 볼 필요는 없다. 마이너스 피가 나는 것도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면 이렇게 투자 물건을 잘 찾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임대가 맞춰진 상가인데, 요거는 조금 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경우긴 한데, 제가 이제 임대가 맞춰진 상가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우량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우량한 기업들이 이제 임대를 맞추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이제 뭐 3년, 5년. 근데 그거를 나쁘지 않게 월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또 상가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임대가 맞춰진 상가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행사나 혹은 분양 대행사랑 짜고서 임대 수익을 맞춰놓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변 시세랑 임대료를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 상가 대비 적정한 임대료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5가지 방법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 얘기가 일종의 어떤 힌트고,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잘 찾아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으면 최소한 그 리스크 없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런 챕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성실히 하기 바란다. 연습을. 네. 성실히 하고 싶은데 네. 지금 5가지 중에서 뭐 5번, 5번째 거는 조금 열애인 것 같고요. 네네네.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의 접근 전략 중에서 아까 채팅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책에 있는 내용이 접근 전략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뭔가 하나 습득하기도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4가지 중에서 좀 지금 상황에서 좀 공략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거는 뭐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금매를 노리는 전략이 있고요. 금매를 노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는 분양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피. 금매를 노린 전략이나. 그래서 이거를 금매를 어떻게 잡냐면, 근데 이게 금매가 이제 상승장일 때는 그냥 원 가격이 금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30%가 빠졌어도 이게 금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락장일 때는 계속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큰 흐름에서 이 부동산이 조금 앞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거냐, 이런 이제 큰 맥락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리고 이게 금매냐 아니냐, 그리고 안전마진 얼마나 확보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범위를 내가 보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한 곳만 보지 말고 더 범위를 많이 보면은 또 금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매를 노리는 전략과,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마이너스 피를 노려서 마이너스 피가 나는 것도 어쨌든 금매잖아요. 그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이 주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약 있지 않습니까? 청약. 네. 청약이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재당첨.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1년마다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들면 1년마다 당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 그러면 사실은 1년마다 청약을 매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청약으로 하게 되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뭐가 좋냐면 부대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안 되고 또 깔끔하고, 그 다음에 청약으로 당첨이 된 거는 어쨌든 뭐 내가 막 임장을 막 여러 개 다녀서 뭐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선택을 받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근데 청약이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핵심 지역만 노려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의외로 좀 눈을 더 돌려서 약간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 중에 저평가된 지역들을 잘 찾으면 청약이 안 되지 않는다. 절대 잘 됩니다. 잘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되, 그 아까 그 안전마진 확보하는 전략 중에 그 마이너스 P 있고, 네 번째가 그 전세가 오피스텔이 그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그것도 일종의 어쨌든 그것도 갭 투자하지 않습니까? 갭 투자 방법이에요. 네. 갭 투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갭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매 위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때를 알아야 돼. 시기. 네. 지금이 이렇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혹은 이렇게 반등장인지, 분명히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올라온 거죠, 뭐. 바닥은 찍었고, 이게 작년 연말이었고. 물론 이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 네. 큰 흐름에서는 그런데, 근데 작은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막 골도 깊고 찌그덕찌그덕 하죠. 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닥은 작년 12월 연말에 찍었고요. 찍었고, 요거 지난 시점이 요때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보합으로 갈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우상향 할지, 뭐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보합을 가거나 약간 우상향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이게 탄력이 붙어서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바닥 맞추기가, 저는 오히려 그 상승 예측하는 것보다 바닥 맞추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바닥 맞추기는 저는 바닥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모르겠던데요. 제가 계속 연말부터 그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못 믿으신 분도 많았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바닥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동시 접속자 막 100명대 나오고 관심 없고 둔촌주공 내기 했을 때, 네,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 때가 진짜 그때가 바닥인 건 항상 느끼는, 항상 그때는 바닥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얼마가 어떻게 올라갈지 사실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거짓말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예측은 되더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서 그 데드캣 바운스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8년 하반기 이후 2009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걸 떠올리시면서 네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블로그 글도 참 많이 보이고, 아니다 바닥 찍었다, 네.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조금씩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말 지금 스펙트럼이 뭐 역전세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주구장창 지금도 역전세 대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있고 2010년도에 가격이 조금 오르고, 그죠?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13년까지 거의 한 3, 4년간 계속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때 하우스4 나오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원인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이때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과 맞물려 있었거든요. 보금자리 주택이 그때 세곡지구, 내곡지구라든가 하남미사도 그 보금자리 주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례 신도시 있었고, 이런데 세대가 그 다음에 마곡지구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 가격들이 이렇게 좀 안 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3기 신도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2026년 정도로 예정이 돼 있고, 그게 아무리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빨라지기 힘들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지금 이제 수주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 데드캣 바운스가 있고 계속 3, 4년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 14년까지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오른 아파트도 있고 오른 오피스텔도 있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뭐 부산이라든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또 오피스텔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런 얘기를 맹신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와중에도 기회를 찾는 능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고점일 때 대출을 왕창 끼고 투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여유분으로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투자할 기회는 정말 많더라.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를 정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리스크하게 뭐 미칠 거는 저는 크게 없다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리고 저 2008년, 2014년 저 시기에도 대표님은 투자를 계속 하셨다고 네, 그때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했죠, 도전했죠. 말이죠. 수도권을 이렇게 쭉 빠지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2004년도 계속 하면서 2008년, 9년도까지는 이제 빌라로 단기간에 좀 돈을 많이 모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는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감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언젠가는 또 오를 날이 올 거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이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발견한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결실이 돼서 저도 이제 좀 자산이 좀 많이 불어난 케이스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끝까지 이제 관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계속 참여자로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건이 그래도 있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든 오르든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걸 처분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도 내가 종목이 있으면 들여다보듯이 근데 주식은 그 종목이 없으면 안 보거든요. 아예 관심을 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만약에 하고 부동산을 자산을 증식시키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대책 나오고 추석 이후에 또 이제 그 대책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